정치쇼 3부 자존심 강한 두 변호사 대결 송영훈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아, 요즘 두 분 다 바쁘시죠? 네. 저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김 변호사는 좀 덜 바쁘고, 네. 송 변호사는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다 지금 바쁘게 출근하고 계실 겁니다. 야, 참 빨리 정치인 다 됐네. 정신 다 됐어. 네. 아, 알겠어요. 무슨 얘기를 해볼까? 요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법적인 거죠. 제일 궁금한 건 역시 그 대법원이에요. 그죠? 예. 그렇죠. 일단 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이제 다 알아 국민들이. 1심은 유죄 당선 무효용, 2심은 무죄 갈렸어요. 대법원 갔어요. 전원합의체로 가는 것부터 갈 거로 예상했다 안 했다? 했다. 바로 갈 걸로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 그럼 소부에서 심리를 하다가 그렇죠. 하다가 갈 수는 있는데 예. 당일 내에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낼 어. 거라고는 미처 예상을 못했죠. 제가 사실 우리 방송에서 맞추는 게 별로 없긴 합니다. 그래요? 예. 일단 가는 거 자체는 다들 예상한 게 이게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그렇죠. 피고인은 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하니까 소부에서 4명이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부담스럽죠. 전원합의체 가서 대법관 전부 다 모여서 할 것까지 예상했는데 결국은 시점이잖아요. 김 변호사, 네. 송 변호도 그것까지 몰랐다고 하는 게 네. 소부에 배당됐어 오늘. 네. 근데 바로 대법원장을 전원합의체 보냈어요. 그래 그날 바로 2시에 심리했어. 아, 그거는 그리고 또 이틀 있다 또 했어. 그건 예상 못하죠. 그건 예상 그러니까. 못하는 건 맞는데 예. 이제 대법원 갔을 때 대선 전에 이 결론이 날 수 있냐 없냐 부담스러운데 특히 만약 2심도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때 대법원에서 대선 전에 이걸 확정 지을 수 있냐 없냐 예. 이거 가지면 굉장히 조희대 대법원장도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2심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그렇다면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다뤘는데 이게 무죄가 나왔을 때 상고심에서 파기 자판을 할 선례는 최근 수십 년간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부담이 없다. 상고시지만 최종심이 아닌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데 아니게 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더라도 완전히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적음으로 빨리 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죄가 난 순간 이거 분명 대선 전에 그것도 후보 등록 전에 대법원에서 결단하겠다. 무죄 취지든 유죄 취지든 이렇게 봤죠. 그래요? 잠깐. 네. 그러면은 이거 뭐야? 지금 빨리 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라는 거죠? 일단은. 네, 일단 왜냐하면 조희대 빨리. 원장은 계속 난 빨리 할 거다. 작년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어떤 결론이든지 대선 전에 나올 수도 있다. 무조건 나온다.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은 전원합의체 사건이 가면요 대법원 홈페이지에 언제 대법원들끼리 심리 길을 여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사건의 요지도 소부는 모르지. 전원합의체에 올라가면 2-3장 정도 사건의 요지까지 정리돼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우리 언론에서 지금 다 그거 보고 언제 심리하는지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월 22일 첫날 하고 어제 이틀 만에 또 했으니까 대법원은 그게 다 공개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천명을 하는 것이고 그쵸. 이 정도의 속도면은요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재판 자원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 거의 최우선적으로 투입한다고 봐야 됩니다. 뭐 지금은 재판부가 10명 형사 쪽 다 붙었다 이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저는 한 달 이내에 선고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대법원이 조금 더 속도를 내면은 전원합의체에 간 날로부터 한 3주 정도면은 판결문 다 써서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맞아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 뭐 일반 1심이나 2심처럼 뭐 증인 부르고 뭐 구두 변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재판 기록만 보고 하는 거니까 대법관들이 그 기록 보는데 선수거든요. 그렇죠. 평생 그것만 봤기 때문에 딴 거 안 하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면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다 지금 두 변호사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빨리빨리 전원회체 바로 보내고 심리 계속 열거하는 거로 봐서 6월 3일 전에 결론은 나올 수 있다. 네. 자, 그럼 결론은 4가지예요. 1. 검찰 상고 기각. 그러니까 무죄 확정입니다. 2.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그러면은 이제 야 이거 유죄야. 그런데 고등법원 내려보내는 거예요. 3. 파기 자판. 유죄 파기 자판 유죄야. 그러면서 그런데 벌금은 100만 원 아래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4. 파기 자판 유죄야 하면서 벌금은 100만 원 이상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 4가지 케이스잖아요. 맞죠? 네. 법상으로 가능한 거.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얘기 많이 하던데 불가능한 거 아니다. 유죄로 파기하고
파기 자판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까지 마무리 져라라고 하는 거 가능성 있습니까? 아니, 도박은 금지돼 있지만 전 재산을 걸라고 하면 가장 안 걸 것 같은 게 파기 자판이다. 그 형량이랑 상관없이.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3번 4번 아예 안 된다. 예, 왜냐하면 무죄에서 유죄.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형사소송법 규정만 보면 그게 뭐 불가하다고까지는 말 못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수십 년간 무죄 취지로 올라간 걸 유죄로 파기 자판한 사례가 지금 발견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확률적으로 저는 거기에 배팅하기에는 예. 좀 어렵지 않겠냐. 예, 그렇게 보죠. 송변은요. 파기 자판이 법률상으로야 규정이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전직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서도 갑자기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기록이 갔다 온 동안의 기간을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빼서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속 취소 결정까지 나온 마당에 예. 무엇이 100% 불가능하겠냐마는 그러나 그렇죠. 파기 자판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3번 4번의 경우의 수는 좀 배제하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파기 자판을 하게 되면요. 그 양형을 정할 때 전원합의체니까 지금 12명의 대법관이 있잖아요. 예. 각자 다 양형 의견이 다를 겁니다. 예. 그러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쪽부터 쭉 쌓아 나가서 예. 과반이 넘어가는 지점에서의 양형이 그 피고인에 대한 형이 될 예. 거예요. 예. 그러면 누가 얼마로 벌금 같으면 예. 의견을 냈는지 그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다 써야 됩니다. 예. 대법원이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사례도 희귀하지만. 알겠어요. 자 그러면 두 분 다 3번 4번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검찰 상고 기각 무죄 확정 요거도 이제 2심 판결 잘못됐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고등법원에 내려보내. 요거 두 개거든요. 어느 쪽에 나와도 대선에 변수는 될 거야 이거. 법적으로 어느 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 이건 일단 전원일치가 아닐 것 같아서. 아 다수 의견. 예. 아 1심 2심에 갈렸으니까 뭐 그렇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쭉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근데 막 개별 참고로 법관의 말씀드리면 이거 이제 판단을 돕기 위해서 지금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보면 보수적인 성향 대법관, 진보적인 성향 대법관이라고 하면 중도 보수 쪽이 압도적으로 많긴 해요. 네, 그렇죠. 예. 예, 일단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했지만 1심의 그 유죄에서의 형량도 전 납득을 못했고 2심의 완벽히 무죄도 완벽히 납득을 하진 못했잖아요 제가. 저는 원래 그랬기 때문에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더라도 뭐 저는 정치적으로도 뭐 사법적으로도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저는 파기 환송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송변은요? 사건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파기환송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대법원의 인적 구성은요 헌재처럼 이렇게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333으로 나눠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통 법관들이 그렇죠. 승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진보로 나누는 게 맞지 않고 사실은 보통의 직업법관들이 보기에 이 판결문을 어떻게 볼 건가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판결은요. 자, 백현동 부분은 그 발언의 내용을 5부분으로 아주 잘게 쪼개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과 같은 취지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축소했어요. 그런데 그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 부분은 다른 앞쪽의 발언들과 다 붙여가지고 크게 키워서 판단을 했잖아요. 이 기준 자체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직업법관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그것이 평균적인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취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 기준에 안 맞습니다. 사건 자체로만 놓고 보면 파기환송을 해야 맞는데 다만 대법원이 다른 정무적인 고려를 정말 이면에서는 하지 않을 것인가 거기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정무적인 고려가 대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가장 유력한 어쨌든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죄 자 검찰 상고기가 무죄 확정 끝. 그러면 그냥 이재명 후보는 만세 부르고 국민의힘은 으악 하면서 하지만 어쨌든 정리는 돼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고등법원 내려보내면 또 하나의 논란이 생깁니다. 그러면 고등법원 재판은 열리는 거니 아닌 거니. 그렇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대법원이 정리를 해주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주변에 의견을 물었다는 보도가 있어서 그게 대법원이 정리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예측? 대법원이 그거를 정리를 해줬어야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일선 법원들은 대법원의 어떤
유권 해석이나 그 지침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이나 올 초에 국회에서 불렀을 때 법원행정처 차장 정도가 법원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느슨하게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주든가 저는 예. 이랬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 이 사건 지금 대법원에서 이번에 아무리 빨리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그렇다면 이제 또 대통령 당선 이후에 헌법 84조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 예. 판결문의 적기가 되게 이상해요. 그 쟁점. 예, 그 쟁점을 아무리 법관이 판결문으로 얘기하려고 해도 묻지도 않았는데 예, 그걸 사도 안 묻고 변호인도 안 물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도대체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래 그냥 더 이상 혼란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냥 2심 유지하는 걸로 예. 차라리 정리하자로 오히려 꺾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정무적으로 예, 보면 예, 아니 예. 근데 만약에 대법원이 그래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면은 고등법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골치 아프니까 그냥 무죄로 여기서 끝내자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정무적으로. 네, 아니 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다른 재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앙지법이나 수원지법 1심 합의 부장들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달에 이거 어떡하지? 사건 어떡하지? 사건 어떡하지 이거? 네. 소환장 보내야 돼 아니면 뭉개야 돼? 길 추정해야 돼. 대법원을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원장님 저희 어떻게 해요 이러고. 그러면 언젠가는 한 번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아직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데 아니, 뭐 그렇죠. 선거 전에 대법원이 판결문을 쓰면서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적기가 참 난감할 거예요. 그것도 그러네. 네, 그런 네. 점이 있는데 네. 저는 대법원이 여기서 파기환송으로 판결을 하면요. 예. 국민들께서 정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건 뭔 말이야? 그러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파기환송이 되는 순간 예. 올림픽으로 말하면 부정선수예요. 그러니까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예. 약물 나왔다라고 검사 결과 나왔는데 아직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공문만 도착하지 않은 정도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건 아마 제 생각에는 예. 투표로 정리하실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네. 저는 별로 이미 다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좀, 예. 2심에서 유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심에서 유죄 나왔으면 지금 대법원은 진짜 고민합니다. 이건 선거의 완벽한 개입이라고 누가 뭐래도 아무리 뭐 여기 가끔 아무 데서나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선 완주가 무조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이 대법원도 적고 민주당도 이미 모든 지지율에 난 반영됐다고 주가에 이미 선반영됐다고 생각하기 그래요? 때문에 네.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고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러고 하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드디어 격추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네. 그것은 법률 용어로 따지면 비진의 의사표시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사위죠? 전사위 서모 씨가 스타이 이스타젤 항공에 취업한 거 요게 뇌물이다. 제3자 뇌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억 정도 그 월급을 환산해서 기소를 했거든요. 이 검찰 기소 의미, 그 타이밍. 왜냐면 제가 이거 왜 질문 드리냐면 아까 이제 김영진 의원이 이제 그 민주당의 그 대책위원회 위원장인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인터뷰할 때 들으셨나요 두 분? 변호인하고 얼마 전에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사한다는 얘기가 보도가 있었잖아요. 소환 요구했다. 근데 우리는 소환을 응하지 않는다. 서면 조사로 하자. 그래서 서면 조사를 어떻게 질문지 받고 답변 보내고 요거를 한 4월 말 정도로 하는 걸 얘기가 돼가고 있었대요. 아하. 그런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기소했다라는 게 김영진 의원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이 기소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근데 검찰과 변호인 간에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김영진 의원의 그렇죠. 주장. 다만 언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부르겠다고 한 지는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 정도로 시간을 줬는데 피고인이 계속 피의자가 계속 안 나온다. 예. 그러면은 뭐 검찰이 이게 조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면 그냥 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자체로는 뭔가 정치적인 편향이나 그런 불균형의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퉈서 뭐 무죄를 받든 아니면은 뭐 이게 뇌물이 만약에 2억 이상 인정이 되면 특가법으로 가니까 굉장히 형이 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뭐 법에 의한 처분을 받든 그건 문 전 대통령 본인이 법정에서 싸워야 될 문제죠. 이 기소 자체는 어떻게 타이밍? 김건희 여사 부른다는 얘기구나. 오 이건 뭐야? 균형 감각을 맞추기 위해서 네. 보수만 다 잡아 죽일 거냐 검찰 너희 뭘 맞춰야 되는데 지금 네. 또 할 게 없잖아요. 네. 캐비넷에 묵혀둔 거
이게 사실은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때 전주검사장 할 때 네. 트립 다 파가지고 열심히 파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거 아니냐라고 서초동에서 합리적 의구심을 두고 바라봤잖아요. 예. 그 사건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약간 보도자료 보니까 무리수가 좀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서 씨가 사위가 다소 그 회사의 어떤 규모나 본인의 경력에 비해서 많은 연봉을 받은 것은 도덕적으로나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뇌물죄를 될 거냐 완전 별도의 문제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걸 약간 힘들게 집어넣은 거는 보수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곳이에요. 네. 우리는 줄 서는 곳이 아니에요라는 시그널을 시민과 대중에게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이런 겁니까? 자, 저희 검찰차가 아크롭스타 가기 전에 네. 멀리 돌아서 평산만 한번 찍고 아크롭스타 갑니다. 저는 그렇게 그거 보였어요. 길만 건너면 되는데. 그런 일종의 양측의 정치적 균형. 네. 야, 이거 이 해석 어때요? 아니 뭐 다음 행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문재인 전 그래요?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죄가 성립할 만하다. 이거 되게 오래된 판례가 있습니다. 직접 뇌물죄요? 제3자 뇌물 아니었어요? 아니, 어쨌든 지금 직접 뇌물죄 성립할 수 있다. 제가 봤을 오히려 때는. 더. 보도 자료만 봐서는 제3자 뇌물죄라고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경제 공동체로 그냥 간주해서 왜냐하면 그래요? 중간에 옛날에 생활비 된 적이 있었다 이런 걸 흘리는 게 뇌물죄로 포섭하는 걸로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아주 자 이제 보도 요거 말씀드릴게요. 맞구나. 문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금전을 받지 않았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그러니까 제3자 뇌물 아니고 그냥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법리적인 배경에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아니, 거. 그거는 대통령의 직무 권한 범위에 관한 거고 아, 그래요? 내가 직접 안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어떻게 직접 뇌물죄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90년대 후반에 서울 영등포구청장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가지고 내려간 사건인데 그때 처음 나온 게 뭐냐면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 공무원 아닌 사람 제3자가 받았어도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를 평소에 부담하고 있었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받은 거를 공무원이 받은 거하고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뇌물죄가 된다는 거예요. 98도 1, 2, 3, 4 판결입니다. 근데 이제 외워 숫자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곽상도 아들 경제 공동체 아니다라고 아주 무죄 나왔잖아요 1심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 제3자 뇌물죄냐 뇌물죄. 제3자 뇌물죄는 대가성이 정확하게 입증이 돼야 되니까 그냥 뇌물죄로 하면 그게 입증이 안 돼도 되니까 편하거든요. 부정한 청탁 없어도 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부정한 청탁 이 또 그래도 뭔가 좀 그럴듯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평양의 전세기 사업과 관련해서 뭘 도모하려고 한 듯한 냄새를 보도자료에 검찰이 실어놨는데 그럼 왜 전형적인 또 막 친북 논란 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붙이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좀 뜬금포거든요. 그래서 좀 억지로 엮은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송영은 송변이 보기 이거 쟁점하고 전망 결과. 결국에는 일단 문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냐. 이게 일단 1차적인 쟁점이 되겠죠. 사위가? 그렇죠. 당시 전사위 서모 씨가 급여를 받았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딸 문다혜 씨하고 부부 관계였잖아요. 그리고 그 문다혜 씨 부부에 대해서는 뭐 문 전 대통령 쪽에서 생활비를 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태국 이주하고 돌아와서도 청와대 관저에서 같이 살았었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관계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모 씨가 이 고액의 급여를 받은 것 자체는 대단히 부자연스러워서 법적으로 재단할 만한 여지가 큽니다. 급여 금액도 고액이고 그다음에 항공사 경력도 없고 뭐 영어도 잘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그 타이 이스타젯에서 일본인 기장 다음으로 급여를 많이 받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권 업무 정도나 하라는 얘기도 있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쟁점 본인이 봤을 때. 그 중징 뭐에 대한 대가가 그래도 뭐 있어야 돼요. 그냥 돈만 준다고 해서 뇌물죄로 덜컥 이렇게 유죄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대가성은 있어야지. 보도 옛날에 보시면 다 나오는데 원래 이상직 전 의원이 중기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는데 2002년인가에 뭐 옛날 주가 조작 사태 그게 걸려가지고 인사검증 단계에서 컷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난 옛날 거니까 중진공 이사장 정도는 괜찮아라고 몇 달 후에 이제 인사수석실이랑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오케이가 났다는 거예요. 공단의 이사장 임명되고 나서
감사하니까 넉 달 있다가 이제 취업을 시켰다는 건지. 근데 그다음 이 사람은 근데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사표 쓰잖아요. 그리고 당선이 됩니다. 2020년 4월에. 근데 서 씨는 2020년 4월까지만 근무하고 나가요. 그럼 국회의원 됐으니까 사위를 나 몰라 하나? 이게 사실은 시기적으로 뭐가 좀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지고 조국 대표가 이거 참고인 조사를 전주지검에 한번 갔었잖아요. 근데 같이 기소가 안 됐어요. 제가 듣기로는 조국 대표도 몰랐대요. 근데 이 보도자료 보면 민정에서 한 2명 정도의 공무원이 알았던 것처럼 기술이 돼 있거든요. 같이 기소는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사실관계가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지금 검찰에서 공모했다. 일단 사위와 문다혜 씨와 문재인 대통령이 공모했다라는 걸 가정해야 되는데 이게 입증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1분 남았는데 요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금감원에서 검찰에 보냈는데 김건희 여사 빠졌거든요. 이복형 금감원장 말에 따르면은 김 여사와 이종호 대표 등의 관련 자금 추적까지 포함해서 계좌 200~300개를 넘게 뒤졌는데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감원으로서 할 만큼 한 겁니까? 아니면 뭔가 좀 찜찜합니까? 그야말로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도 40일도 안 남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뭔가를 일부러 빼고 넣고 할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별로 높지 않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살아온 정이 있는데 다만 이제 본인 명의 김건희 여사 본인 명의 계좌에서는 삼부토건 거래 내역이 없겠죠. 영부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없으니까 그 정도 선으로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뭐 다른 게 있더라도 그것만 안 나오면 이복현 원장 입장에서는 그냥 나머지 검찰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토스하면 본인은 뭐 국정감사나 이런 거 해도 떳떳하지 않을까. 그래요? 뭐 나쁘게 봐도 그렇다 이런 겁니다. 네. 검찰에서 가면 뭐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검찰은 글쎄 일단 지금 이종호 그 대표도 빠졌다는 거잖아요. 금감원에서 넘긴 거에는. 그러니까 이종호 대표부터 일단 찾아보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자강두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원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